네, 화면 잘 움직이죠? 예, 잘 움직입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뭐, 이제 레코딩 들어갔지만 오늘 제가 대단히 많은 지각을 해서 좀 빨리 할 텐데, 어, 오늘 못 보신 분들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속해서 배웠던 거는 이제 그 어떤 속도라는 개념, 거리 속도 뭐라는 개념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미분의 개념을 도입을 하였고요. 뭐 그 전에 이제 함수의 연속성이라던가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그 연속성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극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그 미분이라는 것에 사실 어떻게 보면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적분에까지 이제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9절은 그 4장의 이제 어떤 적분, 뭐 정적분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정적분 들어가기 전에 그 미분의 반대가 되는 개념인 안티디리버티브 부정적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게 되겠고요. 일단 우리 어떤 함수 어떤 라지 f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어떤 미분을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그럼 이제 도함수 f라는 게 이제 나온다라고 합시다. 뭐 large f 프라임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 어떤 거를 생각하고 싶냐면 그렇다면 도함수 f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 f를 모른다면은 이 도함수 f라는 것을 함수 f 도함수 f라는 것으로 함수 large f를 추론할 수 있는가 알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로 표시한 이 내용에 대해서 다루는 게 바로 함수의 부정적분이 되겠고요.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이것도 구간 내에서 정의되어 있고요. 인터벌 i의 모든 x 정의역에 대해서 어떤 함수 large f의 x의 도함수가 어떤 이 fx라고 합시다. 그렇다고 하면 이 미분하기 전에 이 함수를 스몰 f의 안티디리버티브라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에서 어떤 특정 함수가 나오면은 그 미분하기 전의 함수를 어, 그 특정 함수의 부정적분이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저 그래서 손 선생님, 그 말씀 중간인데 그 질문이 있어서 그러는데 엔티디리버티브를 부정적분이라고 번역할 수 있나요? 저도 찾아보니까 뭐 역도함수 뭐 이런 번역은 있고 그다음에 뒤에 보면 뭐 정적분 부정적분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지금 예, 엔티디리버티브를 부정적분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 맞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는 사실 뭐 한국어 그에 대해서 막 그렇게 크게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티디리버티브가 뭘까? 한국어로 내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배운 어떤 한국어로 배웠을까 하니까 그 구글링 했을 때 가장 처음 나온 게 그냥 부정적분이었거든요. 아, 그랬네. 예, 예. 그러니까 안티디리버티브의 이제 해석이 그래서 그냥 이게 부정적분이구나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부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그 항상 상수 C라는 거를 달고 나오잖아요. 부정적분을 하면은 네. 예 이제 그러니까 안티디리버티브를 하면은 계속 플러스 C가 나오는 개념이 계속 나오길래 이거 부정적분 맞나 보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교과서를 보면은 이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역도 함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뭐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사실 부정적분이랑 다른 개념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깊게 생각하진 않았어가지고 제가 좀 이따가 한번 찾아보고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거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미분을 반대로 한다라고 이제 그 여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네, 그러니까 용어에 네, 네. 아무튼 질문 감사합니다. 저도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적분을 그냥 알아본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모두 다 사실 익숙한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fx의 안티디리버티브를 뭐 라지 fx라고 한다면은 얘를 미분했을 때 x제곱이 나오는 거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아 얘는 다함수 꼴이니까 다함수의 미분을 유출을 해서 이뤄내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3 내려가서 x제곱이 되잖아요. 3분의 1 소거되고요.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이제 어떤 gx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합시다. 이거 뭐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뭐 604,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얘도 G 프라임을 한번 보죠.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얘도 x제곱이 나오거든요. 얘 그냥 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에 어떤 상수가 들어있건 간에 임의의 상수 C 얘 도함수는 x제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냐면은 우리가 아까 잠깐 언급했던 이제 상수 C에 대한 내용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수 C에 대한 언급을 하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 민밸류 시오렘입니다. 그래서 3.2.7 코로러리에 보시면은 이런 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두 개 함수의 미분한 함수 값이 같다라고 한다면 모든 x에 대해서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인터벌 안에 모든 x에 대해서 그 두 함수의 미분값이 같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두 함수의 차가 이 구간 내에서 상수다. 즉 fx-gx가 c고 fx는 gx 플러스 c라고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3.2.7에 있었어요. 얘는 민밸류 디오렘 관련된 걸로 사실 증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fx-gx가 c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fx-gx를 다음과 같이 이러한 함수를 둡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전제에서 fx랑 gx가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미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미분하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근데 f 프라임 마이너스 f 프라임 x 마이너스 g 프라임 x는 뭐죠? 전제에 따르면은 그냥 0입니다. 그죠? 전제가 이거였잖아요. 구간 내에서. 그러니까 얘는 같으니까 0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어떻게 되냐면 f 프라임 x가 0이니까 f 그 이제 이거 3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미분에서 0이 나오는 함수는 그냥 상수함수예요. 그죠? 그러니까 fx는 c가 돼요. 상수함수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For all x in 이 구간 내에서요. 그래서 얘가 어떤 걸 의미하면은 fx, large fx가 뭐였냐면은 얘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c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지금 왜 했냐? 우리 지금 어, 요거에 대한 이야기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상수가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미분하면은 뭐 개가 소거되는 것들.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함수 f가 구간 내에서 함수 f의 부정적분이라고 한다면 안티디리버티브를 한다면 그러면 그 음, 제가 좀 여기 잘못했는데 함수 f의 부정적분의 어떤 general form은 large fx 플러스 c가 됩니다. 네, c는 임의의 상수가 되고요. 그러니까 그 지금 얘가 어, 어떻게 나왔나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잠깐 보시면은 fx-gx가 이제 상수 c라는 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그냥 이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얘랑 빼면 그냥 상수 c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결국 이제 make sense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제너럴하게 얘기할 수 있을 때 이 함수 f의 부정적 분은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할 수 있다가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그냥 반대로 하면 그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번 구해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엔티티 리프트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원함수가 이제 sin x라고 할 때 이거의 안티디리버티브를 구하는 겁니다. 즉 어떤 함수를 미분했을 때 얘가 되냐라고 하는 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 그 삼각함수의 미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안티디리버티브는 뭔가 코사인 x가 된다라는 거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사인 x잖아요. 그 마이너스가 소거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붙여주면은 그러면은 얘가 미분하면 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어, 함수 fx의 안티디리프티브 되는 겁니다. 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수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제너럴 폼이니까요. 두 번째, 이러한 xn이라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제 n은 이제 양수라고 합시다. 양수라고 굳이 한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음수라고 해도 그냥 내리면 된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xn이라고 하는 어떤 함수가 있을 때 얘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그냥 내리면 돼요. 이렇게. n이 음수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제너럴한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굳이 안티디리버티브를 구할 때는 이렇게 한 이유가 어, 뭐 들 예시에서 그 어떤 문제점을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얘 미분하면은 그냥 n 플러스 1 내려가면서 n 플러스 1분의 1이랑 소거되면서 xn이 나오잖아요. 이거 나서 이렇게 되고 안티디리버티브 이렇게 구할 수가 있네요. 만약에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얘 이용하는 거예요. 얘 똑같이 이용하는 건데 근데 어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미분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해서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뭔가 마이너스 2가 그러니까 그 안티디리버티는 마이너스 2제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얘랑 미분을 해볼게요.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얘는 이렇게 되죠. 근데 마이너스 2를 제거할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두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미분 해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2 내려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소거되죠? 그죠? 그러면은 얘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함수 라지 f, 그러니까 그 fx의 안티디리버티브는 얘가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보시면은 얘는 원래 함수 x의 마이너스 세제곱은 x의 세제곱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x의 0일 때 정의가 안 돼 있는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안티디리버티브조차도 이게 구간 내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터벌에서. 그러니까 함수 f의 구간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정의 자체를 구간 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건데 x가 0일 때, 0보다 클 때, 그죠? 그리고 x가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 C를 굳이 이렇게 구분하진 않았죠. 그러니까 같을 수도 있고 안 같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굳이 구분하지 않았는데
그냥 뭐 구분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C1, C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러한 점이 차이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이제 뭐 양수 일대죠. 이거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차라리 그냥 조건을 x가 c 0이 아닌 경우라고만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굳이 x가 0보다 크다 작다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네, 그래서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C1, C2에 대한 사실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긴 하거든요. 예, 근데 뭐 C1, C2는 지금 뭐 특정한 값의 문제가 아니라 무언가 일정한 값일 것이다라는 의미니까 그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 상황이, 역도함수, 그러니까 이제 그 안티디리버티브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C1, C2에 그게 좀 중요하긴 하겠죠. 아, 그래서 그렇겠죠. 그럼 평행으로 나오겠죠. 예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말씀하신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편의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제가 그냥 항이 하나인 그 함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제가 아까 그 x n 제곱을 다항함수라 했군요. 그냥 이제 파워 펑션이었는데 어쨌든 그 항이 여러 개인 다항함수에 조차에서도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미분해가지고 이제 g 프라임 x가 다음과 같은 폼을 가졌다고 할 때 원함수 g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g 프라임 x의 그러니까 아, 도함수의 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도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얘도 할 수 있어요. 그냥 따로따로 하면 되거든요. 그렇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하는 거냐면 그냥 그 미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지수 법칙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2x 5제곱 나누기 x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지수 법칙 쓴 겁니다. 그리고 얘는 x의 2분의 1이니까 루트 x가 마이너스 x 2분의 1의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냥 그 역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 근데 이제 그 뭐 옛날에도 그랬지만 저 사실 미분하는 거는 그냥 했거든요. 적분은 항상 뭔가 머리를 좀 쥐어짜내야 됐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도 적분이 되게 어려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적분을 했을 때 폼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함수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이제 들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얘를 적분하는 거랑 뭐 얘를 적분하는 거랑 뭐 아예 게임이 달라지는 막 그런 뭐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쉬워요. 얘의 역을 생각하면은 아까 그러니까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니까 근데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이렇게 하면 4 사인 x가 되겠죠.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x의 5제곱이 뭔가 미분이 될 거라는 건 아는데 그죠? 5가 내려와 가지고 2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5를 없애줄 애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의 2가 개수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얘도 똑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일단 x의 2분의 1 값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2분의 1이 나와서 이제 그 마이너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돼야겠죠. 그리고 상수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얘를 풀게 되면은 뭐 이제 2분의 1이니까 그냥 루트로 할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유니크한 상수 C를 딱 특정 지어서 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우리 이거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폼인데 도함수가 x 루트 x이고 원함수의 함수값에 대해서 어떤 그 딱 어떤 정의역 하나에 대해서
함수 그러니까 x 하나에 대해서 함수값이 나와 있어요. 그때 이제 엔티디리버티브를 구하는 내용인데 얘는 그러니까 상수 c를 특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 프라임 x 우리가 미분하면은 죄송합니다. 그 안티디리버티브 구하기 위해서 얘 또한 좀 간단한 폼으로 바꿀게요. 지수법칙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는 이렇게 된 겁니다. 물론 그냥 그 프로덕트 룰 그냥 이용하셔도 됩니다. 가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프로덕트 룰 이용하시면 안 되고 이거 역도 함수니까. 어쨌든 fx를 그냥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x 2분의 3에서. 그러니까 뭔가 내려서 2분의 3이 됐어요.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원래 이제 엔티디리버티브는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마이너스 1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5가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5분의 2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수 c가 이렇게 있어서 얘가 안티디리버티브가 되겠습니다. 근데 함수값이 우리가 f1이 2라는 거를 주어졌어요, 전제로. 그러니까 f1은 대입하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가 2라고 하니까 c는 5분의 8이 되겠죠. 따라서 안티디리버티브 f of x는 뭐 굳이 나타내자면 뭐,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계도 미분 함수에서도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계도 미분 함수를 알고 함수값 두 개를 알면은 그러면은 어, 원함수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함수값 얘는 두 개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그, 그 안티디리버티브를 두 번 구하게 될 거잖아요. 아, 이계도 함수의 안티디리버티브인 일계도 함수 그리고 일계도 함수의 안티디리버티브인 원함수 이렇게 하면서 상수 C가 두 번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그 미지수가 두 개인 상황이 돼버리게 되니까 그 함수값이 두 개가 주어져야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풀리는 거죠. 그래서 빠르게 해보면 f 프라임 x는 그러니까 안티디리버티브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안티디리버티브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이거 대입해 가지고요. CD 연립방정식 풀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래서 fx 그냥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애초에 이분에 대한 이야기 할 때 사실 속도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면서 위치 속도 그리고 나중에는 종구에는 그 가속도라는 개념까지 대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당연히 대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속도를 알면 위치 함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대강 상수치가 있겠지만 가속도를 알면 속도 위치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직선 상에서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속도를 V라 하고 가속도를 A라 하고 거리를 S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속도 미분하면은 VT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엔티디리버티브의 정의하냐면 ST가 바로 VT 함수의 엔티디리버티브죠. 미분에서 나오는 거가 되니까 얘 자체가 이 프라임 빼고 ST가 얘의 엔티디리버티브예요. 그죠? VT를 원래 돌리면 ST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속도도 속도를 미분해가지고 된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얘도 정의에 의해서 VT는 AT 함수의 안티디리버티브예요. 근데 물론 스페시픽한 어떤 저희가 되겠죠. 왜냐하면 상수 C가 이제 결정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이런 문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속도를 알고
어떤 그 시작할 때 위치 정보, 그리고 시작할 때 속도를 알면은 이 거리 함수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예시를 통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동차가 직선으로 움직이는데요. 가속도가 다음과 같은 함수로 표시됩니다. t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원래 처음 속도가 마이너스 6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뭐 뒤로 가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니셜 그 위치가 9cm입니다. 이때 ST를 구하면 풀어볼게요. V 프라임 T가 AT죠. 그러니까 그냥 VT 구할 수가 있어요. AT가 뭐였죠? 6T 플러스 4였으니까 엔티디리버티브 구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거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C 구할 수 있으면 C가 그러면은 0 대입하니까 그냥 C는 마이너스 6이 나오네요. 따라서 VT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S 프라임 T가 VT니까 그냥 안티디리버티브로 구하면 되는 거예요. 원함수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 그냥 안티디리버티브 하면 되거든요. 그럼 T 세제곱에 2T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C가 되는 거거든요. 얘 C는 얘 C랑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냥 C로 표현할게요. 근데 S0가 9cm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입하면 000에서 C9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ST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함수에 대해서 알고 어, 속도와 그 위치 이거에 대한 그냥 어떤 이니셜한 value 함수값 이걸 알았더니 거리에 대한 함수를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초에 어디 위치에 있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거는 이런 거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속도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 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물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그 가속도 자체는 조금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사실 지구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는 한 그 평면의 수직으로 이제 그 중력 가속도를 받고 있거든요. 우리 예전에 물리원에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8m per s 제곱이라고 하는 그 가속도를 항상 가지죠. 얘는 상수입니다. 중력 가속도 상수예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어요. 지구에서 그 충분히 가깝다라고 하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얘는 근데 그 이름에서 볼 수도 있죠. 그 가속도거든요. 그러니까 h라고 하는 함수 자체가 9.8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속도에 대한 개념도 생각할 수 있고 거리에 대한 개념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어떤 사람이 뭐 그림을 뭐 이렇게 해서 공을 던지는 겁니다. 절벽에서요. 근데 공을 어떻게 던지냐면 포물선으로 던지는데요. 근데 이거 포물선으로 던지면 사실 안 되긴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되긴 되는데 근데 그냥 이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사실 분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일단 생각하지 맙시다. 어떻게 하냐면 위로 던져요. 위로 던지는데 여기 절벽 끄트머리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위로 던지는데 그냥 여기 이렇게 땅으로 떨어진다고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 15m per sec로 던진다고 할게요. 공을. 그리고 절벽은 130m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속도 함수랑 거리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구하고 싶냐면, t초 이후의 공의 높이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얘는 거리 함수를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죠? 두 번째, 가장 최대로 높이가 되는 경우는 어디인가?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함수예요? 거리 함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몇 초 후에 바닥에 닿냐? 이 얘기는 뭘까요? 속도가 0이 되는 어, 지점이 아니죠. 거리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거리 함수 알아야겠네.
그 거리 함수 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가속도 함수 두 번 미분하면, 아니, 두 번 엔티드리버티브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 함수를 마이너스 9.8라고 합시다. 왜 마이너스 9.8이라고 했나요? 위로 던지면 던진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줄어들게 되죠. 그거를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9.8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t에 대해서 안티드리버티브 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우리 이니셜 속도를 알거든요. 이게 시간이 0일 텐데 얘 뭐라고 했죠? 15m/s라고 했잖아요. 전제에서. 얘 15예요. 0 대입하면 뭐죠? c잖아요. 그죠? 그래서 c가 15였던 거예요. 15m/s 정확히는. 그래서 vt가 이렇다라는 이런 함수 폼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안티디리버티브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st 구할 수가 있거든요. 얘에 대한 그 안티디리버티브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나오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이니셜 거리 알아요. 뭐죠? 130이에요. 왜인가요? 절벽에서 붙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대입하면 돼요. 그럼 C가 뭐가 나오죠? 130이 나오니까 우리가 원하던 거리 함수에 대한 내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t초 이후에 공의 높이를 구하라고 하는 1번 답이 그냥 나온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냥 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 거리 함수 2차 함수죠. 2차 함수인데 이제 그 2차 항의 개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기울기가 미분한 기울기가 속도잖아요. 그죠? 얘가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죠. 여기에 t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vt가 0이 되는 지점 찾는 거예요. 그럼 t는 뭐죠? 9.8에 15초이거든요. 이 대충 하면은 1.5초 나와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그 2번의 답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는 t 시간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는 거. 바닥에 떨어지는 거는 거리가 0이 되는 지점이겠죠. 바닥에 떨어지는 시간.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죠? 2차 방정식의 근 구하는 거죠. 얘가 0이 되는 t를 찾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근해 공식 쓰면 됩니다. 근데 근해 공식 쓰는데 조건이 있어요. 근해 공식 쓰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해가지고 두 개 나오잖아요. 근데 어, 일단 t가 어, 뭐 실수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할 거고 문제 전제상 t가 음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t가 양수인 그 t를 근해 공식 두 개 중에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 나온 그 근 두 가지 중에 고르면 그것이 거리가 0이 되는 그 시간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4장의 그 적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기 위해서 어떤 밟아가는 그런 어떤 예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그 4.1, 4.2 이렇게 진도를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오늘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제가 거의 50분을 늦었던 관계로 여러분 시간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그 바로 선정대수가 그냥
윤영 교수님께 청해 듣겠습니다. 네, 민지 선생님 응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예,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4.2고요. 근데 우선 목차를 보시면 지난번 마지막으로 했던 게 그 챕터 4여서요. 챕터 4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로 저는 뭐 4.2를 얘기하겠지만 그거는 전체 맥락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4.1에서는 이제 리얼 벡터 스페이스인데 결국 벡터 스페이스의 얘기입니다. 벡터 스페이스를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그 여러 벡터로 구성된 것들 그런 공간을 벡터 공간이라고 벡터 스페이스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 벡터라는 것은 결국 그 벡터들의 집합인데 그 벡터들의 집합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벡터들로 구성될 수 있는 선형 조합으로 구성될 수 있는 그런 집합으로 구성된 공간 이걸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 벡터 스페이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엑시옴이 있었죠. 뭐 어, 선생님 혹시 벡터 죄송한데요. 화면 공유 혹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실 아, 수 있을까요? 저만 예, 혹시 안 보이는 건지 몰라 가지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잠깐요. 그러면 그럼 아직 지금 안 띄우신 게 아니군요. 아, 지금 보이시나요? 네, 지금 보입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마 지금 보니까 그 화면 공유를 다른 화면으로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4.2이지만 전체 맥락에서 봐야 된다면 4.1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 일반에 대한 얘기였고요.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들은 여러 개의 벡터의 그 집합 뭐 이런데 어떤 집합이냐면 주어진 벡터들로 구성되는 선형 조합으로 이루어진 그런 벡터 공간을 벡터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련돼서 여러 가지 엑스름이나 프로퍼티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얘기하는 서브스페이스라는 것은 그때 벡터 공간을 구성하는 각각의 그 부공간 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서브스페이스 그러니까 부분 집합인데 엄밀하게 이제 부분 집합과 부분 공간은 좀 구분해야 되지만 또 이제 그 얘기 뒤에 나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벡터 스페이스의 그 부분 집합으로서 어,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으로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4.1의 얘기였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입니다만 뭐 그 목차를 좀 잡아봤었고요. 자, 그러면 그 4.2 벡터 सब스페이스라는 것은 음, 결국 뭐냐면 음, 뭐 앞에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 V의 सब스페이스인 सब셋인 W를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그 सब스페이스인 W가 음, 그 벡터 스페이스 그 슈퍼셋인 벡터 스페이스 V 내에서 음, 벡터 에디션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그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제 뭐 뒤에 바로 나옵니다만 소위 이제 그 닫혀 있다 클로저 뭐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 그런 것들을 이제 벡터 सब스페이스라고 한다. 어, 얘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전체 벡터 스페이스 내에 부분 공간을 벡터 सब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벡터 सब스페이스는 그것들 상호 간에 어, 벡터 에디션 또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서 원래의 벡터 스페이스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들을 벡터 सब스페이스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सब스페이스는 벡터 스페이스와 항상 관련지어 생각하시면 뭐 이 동일한 차원 내에서의 부분 공간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련돼서는 여기 지금 시어렘이 나와 있고요. 그 시어렘은 지금 여기
U 플러스 V라는 것들이 결국 각각 두 개의 벡터 간의 벡터 합 또는 KU라고 얘기하는 것이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걸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한 것들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관련된 이그샘플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건 문제풀이라기보다 이제 보충 설명인 것 같아서요. 좀 이따가 이제 실제 그 아예 지금 교재를 통해서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이그샘플 1에서는 이고요. 이그샘플 1에서는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네. 문서 그 창을 이제 키우거나 뭐 이게 좀 키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이 문서창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최대화 하시면 됩니다. 좀 네, 나을까요? 예, 이 네. 정도면 잘 것 같습니다. 하는 김에 좀 더. 자, 그래서 example 1 보시면은요. example 1에서는 결국 그 앞에서 이제 벡터 스페이스와 벡터 सब스페이스를 얘기하면서 제가 빠뜨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0벡터에 대한 얘기인데요. 항상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의 벡터 सब스페이스가 정의되려면 거기에는 세 개의 조건이 있는데 하나는 0벡터를 포함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벡터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 세 개의 조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example 1에서는 그중에서 0벡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V가 벡터 스페이스라면 그리고 W가 0 벡터이고 그리고 어, 그 벡터 스페이스 V의 서브셋이라면 그렇다면 그 W는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가능하다. 거기에 닫혀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지금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결국 0벡터라는 것은 0으로 구성된 것이니까 이게 뭐 R2든 R3든 0을 엘리멘트로 하는 것들이니까 그것들의 합은 결국 0일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그 거기에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K 값을 아무리 주어도 곱하기 0 벡터를 하면 0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그러니까 0 벡터를 포함하는 그 W를 V의 제로 서브스페이스라고 한다. 이 부분은 이제 W를 0 벡터로만 정의했기 때문에 0 벡터는 V 스페이스의 서브스페이스이고 그것들을 특별히 0 벡터이기 때문에 제로 서브스페이스라고 부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기본은 세 개의 조건입니다. 그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조건은 벡터 스페이스의 부분 공간이면서 0 벡터를 포함해야 되고 그리고 그 벡터 서브스페이스 간에 벡터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가능하면 거기에 닫혀 있다면 그것은 벡터 스페이스 V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한다라는 얘기이고요. example 2에 보시면은 이때 0 벡터를 포함한다는 지금 세 개의 조건에서 0 벡터를 포함한다는 것의 의미가 항상 결국 그 원점을 지나는 서브스페이스를 의미한다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A번, B번 경우에 이제 A번 경우에는 결국 어, 그 벡터 에디션으로 그 서브스페이스로 설정되어 있는 W 내에서는 어, 그 안에 있는 U 벡터와 V 벡터의 크기가 어떻든 그것들의 합은 W 내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뭐 이제 B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계속 에,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렇게 벡터 에디션과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결국은 선형 조합의 얘기이고 이런 것들을 총괄해서 이제 스패닝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스팬되어도
동일한 공간 내에 있을 때 그것들을 벡터 सब스페이스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example 2의 얘기였고요. example 3에서는 자, 동일한 얘기가 지금 여기 앞에서 얘기 example 2는 이제 위에 피겨 4.2.2에 해당되는 것이었다면 example 3는 그것이 3차원 공간으로 갔을 때 피겨 4.2.3에서와 같이 동일한 차원에서 그 벡터 에디션에 닫혀 있고 또 스칼라 멀티플레이에 닫혀 있다는 것이 3차원 공간에서 어떻게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두 개의 example 2와 3이 이제 좀 정리하면 지금 테이블 1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R2 공간에서 R3 공간에서 그 subspace가 0 벡터를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2차 평면에서는 이제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리고 3차 그 공간에서는 그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거나 평면 이런 것들이 전부 subspace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mple 4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쭉 그 벡터 스페이스와 그것들의 부분 공간인 subspace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럼 모든 것들이 전면적으로 subspace로 정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인데요. 그 계속 반복될 얘기이지만 특정한 영역으로 그 제한점이 주어지면 그것들은 벡터 스페이스 내에 구성하고 있는 부분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들을 subspace라고 부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 그 피겨 4.2.4의 그림을 보시면 그것이 이제 지금 example 4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 x축과 y축을 0과 같거나 크다고 해서 일사분면으로 정의한다면 그렇다면 어, 그 벡터 에디션 경우는 부분간의 그 정의를 만족하지만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그 스칼라 값이 마이너스일 때는 일사분면을 벗어나 삼사분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은 그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에 닫혀 있다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브스페이스로 볼 수 없다.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 이렇게 영역이 특별한 뭐 이제 기하학적으로 볼 때 대소적으로 마찬가지지만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서 기하학적으로 볼 때 특정한 영역에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순간 벡터 서브스페이스로서의 존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mple 5에 보시면 이제 그런 개념들이 2차, 3차 공간까지 봤지만 지금 그 매트릭스로 갈 때 행렬에도 연장된다는 이제 얘기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 뒤에 이제 뭐 폴리노미알 해서 이제 그 다항 함수까지 이제 얘기가 나오지만 이제 이런 것들은 보니까 어, 벡터와 거기서 구성된 벡터 스페이스 내에 있는 부분 공간인 सब스페이스 그런 것들이 지금은 우리 챕터 3이었나요? 유클리드 공간에서 XY 좌표 내에서 얘기했었다면 지금은 n차원 공간으로 그러니까 제너럴 벡터 스페이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제 행렬 매트릭스 스페이스로 가거나 또는 폴리노멀 스페이스로 가면 이제 어, 일종의 앱스트랙트 벡터 스페이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 기본 원리는 0벡터와 그리고 벡터 에디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조건이라는 것이 단순히 XY 좌표 또는 일반 제너럴 스페이스 이외에 매트릭스나 다른 함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관련된 얘기는 또 뒤에 나오니까요. 나올 때마다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example 6에서는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영역이 지정되고 컨스트레인트가 있을 때는 벡터 सब스페이스로 그 인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만약에 이제 이 매트릭스 경우에도 모든 매트릭스가 그, 그 예컨대 n by n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모두 다 सब스페이스로 작용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컨대 여기 지금 보시면은 U 매트릭스와 V 매트릭스를 주어졌는데 음, 밑에
밑에 줄 보시면은요. 매트릭스 0 곱하기 u는 제로 매트릭스인데 제로 매트릭스는 지금 뭔가요? 좀 인버터블한 애들만 모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했네요. 지금 정의상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W 집합이 음, 그 인버터블 매트릭스의 집합이라면 이제 그 경우에 서브스페이스가 항상 그 지금 인버터블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네.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 했을 때 인버터블이 아니니까 셋 W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셋 네. W는 그 벡터 스페이스의 그 정의를 만족하지 못하는 거고 서브스페이스 벡터 서브스페이스에 그러니까 예. 예, 그 M 그러니까 MNN이라고 하는 매트릭스가 벡터 스페이스였는데 그 거의 서브스페이스가 아니게 되는 거가 되겠죠. 예. 네,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과 그 벡터 어디션에 대해서 닫혀 있지 않은 서브스페이스니까 이제 이 W 인버터블 매트릭스한 모은 W라는 세트는 벡터 서브스페이스가 아니다가 되겠습니다. 예. 예, 보충 설명 감사하고요. 우선 저는 이해했는데 다른 분들이 같이 이해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자꾸 머뭇거리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해가 안 어떻게 되시면은 뭐 질문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예, 다들 좀 예,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example 7에서는 지금 벡터 서브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제 앞에 제가 에, 뭡니까? 그 지금 매트릭스 서브스페이스 말씀드리고 뭐 폴리노미 말씀드렸지만 여긴 지금 이제 그것들이 자꾸 이제 확장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example 7에서는 서브스페이스인데 앞에 C자를 붙여서 continuous라는 전제 조건을 주었을 때의 서브스페이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음, 우리가 미적에서는 에, 컨티뉴어스 함수의 서메이션은 역시 컨티뉴어스하다라는 그런 티오렘이 있고 또 컨티뉴어스 함수의 컨스턴트를 곱하면 여전히 컨티뉴어스하다. 연속 함수의 합이나 연속 함수의 특정한 상수값을 곱하더라도 여전히 컨티뉴어스하다는 그런 티오렘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지금 벡터 서브스페이스로 연결시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연속 함수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공간, 즉 정체 공간에서의 전체 범위에서의 연속 함수의 집합은 전체 함수, 그러니까 연속 함수라는 조건이 붙지 않은 전체 함수 f of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 이것들을 우리가 앞에 C가 붙은 뭐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개의 조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있다면 그렇다면 어, 전체 함수 중에 컨티뉴어스 함수에 대해서는 그 컨티뉴어스 함수의 합이나 특정한 상수 곱을 해도 여전히 컨티뉴어스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함수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example 8 보시면 지금 우리 앞에서 봤던 앞에 손승님 말씀하셨던 그런 그, 어, 그 연속 미분 가능한 그런 함수의 경우 역시 앞에서 봤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들끼리의 그러니까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함수. 그러면 중간에 무슨 중간에 공백이 있거나 또는 그 미분 불가능한 포인트가 없는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 역시 그것들 간의 합이나 또는 컨스탄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도 역시 그 전체 공간 내에 닫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함수 f of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표현할 수 있고, 자, 이 경우에는 특히 이런 식으로요. 어, 그 위첨자 1을 붙여서 continuous differentiable 함수가 전체 함수 공간의 벡터 서브스페이스라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그샘플 9도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다항함수 경우도 이것들의 합 역시 다항함수이고 여기에 컨스탄트를 곱해도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전체 f 오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고 표시는 여기 이렇게 p의 아래 첨자 무한대를 붙인 식으로. 그래서 계속 이 얘기의 초점은 앞에서 우리가 봤던 벡터 스페이스와 벡터 서브스페이스의 개념들이 단순히 벡터뿐만 아니라 행렬이나 아니면은 연속 함수이거나 미분 가능한 연속 함수이거나 또는 다항 함수이거나 에까지 계속 확장될 수 있다라는 개념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example 10에서는 그 지금 얘기한 다항함수 중에 차수를 제한을 했을 때 그때의 관련된 얘기이고요. 이 역시 앞에서 우리 봤던 것처럼 특정한 제한 조건이 주어지는 경우에 많은 경우에 실제로 에디션 해보거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보면 동일한 공간 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차수가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것들을 벡터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없다. 다만 그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런 것들은 그 만족시키는 조건 하에서만 벡터 서브스페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것들을 총괄해서 지금 그림으로 보면 여기 지금 피겨 4.2.5에 나와 있고요. 전체 공간이 f 오브 마이너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라면 그 중에 컨티뉴어스 또 컨티뉴어스이면서 디퍼런셔블 또 그 각각의 조건에 따라서 쭉 이렇게 좁혀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범위들, 안에 있는 사각형들은 밖에 있는 사각형 내의 사각형에 대해서 서브스페이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스페이스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데 관련돼서 예컨대 매트릭스 2x2 매트릭스에 대해서 서브스페이스 테스트하는 얘기들이 지금 example 11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보면은 그 이런 x, 2x, 0, y로 표현되는 이런 매트릭스로 구성되어 있는 모든 집합 W U가 벡터 서브스페이스이냐에 대해서 이제 예컨대 밑에 솔루션을 보시면 만약에 A와 B가 지금 위에서 우리 2번 괄호 2번에서 지정된 그 매트릭스라면 그렇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각각 지금 x, 2x 그리고 y 이 세 개의 미지수에 대해서 각각 세 개의 미지수니까 a, b, c 등등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요. 그러니까 일종의 파티큘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하고 나서 이것들의 합과 그리고 밑에 KA로 표시되는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봤을 때 이것들이 애초에 지정했던
그, 그 괄호 2번의 그 매트릭스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느냐 이것들을 이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어, 두 개의 파티큘러 매트릭스의 합을 해보거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해도 여전히 같은 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지정했던 M 2x2의 subspace라고 볼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음, B번 경우는 B번 경우는 음, 2x2 그러니까 2x2 매트릭스인 A에 대해서 여기에 만약에 1, 2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를 곱했을 때뭐 1-1이 나오는 그런 3번 괄호 3번 경우에 이것들이 이렇게 동작하는 A 매트릭스가 어, subspace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지금 실제로 이제 A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이제 결론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1-1, 0, 0, 2라고 할 때 그것들을 여기 지금 대입을 해보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실제로 대입했을 때의 얘기죠. 그랬을 때 이 경우에는 여전히 같은 꼴을 만족시키지만 만약에 2를 곱하면 뭔가요? 2를 곱했을 때는 2-2라고 하는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오니까 그 A를 정의할 때 했던 것과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A.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닫혀 있지 않게 되는 게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진행하느라고 지금 책을 못 펴가지고 자 그냥 바로 화면 보면서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P2 그러니까 폴리노미얼이겠죠. 2차 다항식에 대해서 서브스페이스 테스트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각 A, B에 대해서 서브스페이스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얘기인데요. 음, P 이퀄 1 플러스 AX 마이너스 AX 제곱 형태로 되어 있는 폴리노미얼로 구성되어 있는 어, U 집합이요. 그런데 이때 어, 그 P 함수에 대해서 A는 리얼 넘버인 존재 조건을 붙였을 때요. 이것이 과연 그 서브스페이스인지 테스트를 해보자 하는 게 이제 A번 문제입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보면 음, P가 주어졌고 그리고 Q 함수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1 플러스 2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어, 설정을 한다면 P 플러스 Q일 때 뭐 이제 그렇게 볼 때 P도 Q도 전부 이제 앞에서 정의한 그 함수 형태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P 플러스 Q를 했을 때는 음, 형태가 달라지네. 이렇게 보니까 뭐 매우 헷갈리네.
에,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보니까 지금 솔루션 B 하시고, 아니면 솔루션 A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런데 P가 주어졌고 그래서 A가 1이라면 지금 밑에 솔루션에 나와 있는 P 경우에 뭐 이렇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그다음에 A가 2라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다 P 함수이거나 또는 Q 함수이거나가 전부 U에 해당되긴 하지만 P 플러스 Q를 하면 2 플러스 3x 마이너스 3x 제곱이 되는데 이것이 과연 원래 주어졌던 이 꼴이냐 이때 어, 그 1a 마이너스 a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2a 마이너스 a이기 때문에 어, 이것들은 subspace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지금 막상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자 그러면 지금 A와 마이너스 A라는 점에서는 P 플러스 Q가 동일한 형태이긴 하지만 앞에 상수항이 달라서 지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얘기인 것이죠. 예, 정확히 그게 맞습니다. 네, 예. 네. 음, 막상 말씀드리니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헷갈렸네요. 자, B번 문제를 보면 P2 즉 2차 다항식인 P를 규정을 하되 다만 이때 P의 미지수 2가 적용됐을 때 0의 값을 가져가는 자 이런 경우에 어, 그 폴리노미얼 P로 구성되어 있는 W가 सब스페이스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느냐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여기 구체적으로 지금 2차 함수가 나타내 있지는 않지만 밑에 솔루션 B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P와 Q가 지금 얘기한 2차 다항식, 2차식, 그러니까 2차 수를 갖는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K를 any real number 즉 컨스턴트로 적용할 숫자라고 한다면 이때 그 두 개의 에디션, 그러니까 그 폴리노미얼의 에디션, 그다음에 폴리노미얼에 대한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을 했을 때 이것들이 सब스페이스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느냐를 지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Q 함수에 2를 적용했을 때 그렇다면 이것들은 P 오브 2, Q 오브 2에 합의되니까 이때 어차피 주어진 조건에서 P 오브 2는 0이라면 결국 그것들의 부분 집합인 P나 Q 함수에 대해서 0을 더한 것도 결국 0이 되므로 0이다. 그 다음에 어, 그 주어진 무언가 내용을 알 수 없지만 2차 폴리노미얼인 P에 대해서 K 값을 곱하고 리얼 넘버 K 값을 곱하고 여기에 2를 대입했을 때 그 결과 역시 0이므로 즉 PQ의 합도 0 또는 P의 그 임의의 리얼 넘버 K를 곱했을 때도 0이기 때문에 이거는 원래 지정된 P2의 सब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सब스페이스를 빌드하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다음을 만족시킨다면 그렇다면 이미 주어져 있는 सब스페이스로부터 새로운 सब스페이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요렘 4.2.2를 보면 W1, W2, W 해서 WR까지의 특정 그 부분 집합이 벡터 스페이스 V의 सब스페이스라면 그렇다면 이것들의 인터섹션도 역시
그 V의 subspace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뭐 이 프루프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뭐 문장이 길지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결국 애초에 규정되어 있는 W1부터 WR까지의 subspace 자체가 이미 규정 자체 전제 조건으로부터 그러니까 공집합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간의 인터섹션은 항상 원래 그 공간인 V의 뭐 부분 집합일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면에서 subspace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것들을 엄밀하게 이제 증명할 때는 클로저 언더 에디션, 클로저, 컨스탄트 멀티플리케이션 뭐 이걸 통해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뭐 상식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우리가 그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갈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호모지니어스 시스템. 그래서 결국 우리 알다시피 AX 이퀄 0이라는 이런 꼴을 갖는 그 호모지니어스 리니어 시스템이 있다면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이런 이퀘이션 시스템은 지금 m개의 이퀘이션이고 각각 n 그러니까 m개의 방정식 각각 n개의 미지수를 갖는 뭐 이런 꼴을 갖는 그런 이게 뭐 동차함수라고 그러네. 제가 좀 헷갈리네요.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이 있다면 자 이것들 이런 방정식의 시스템들 방정식 체계 이것들은 R의 n승으로 구성되어 있는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각각이 지금 얘기가 좀 논리가 닿지 않았네요. 자, AX 이퀄 제로의 꼴을 갖는 n개의 미지수를 갖는 m개의 이퀘이션들의 각각의 해는 R의 n승 내에서 그 R의 n 벡터 스페이스 내에서 각각 벡터라고 볼 수 있다. 그 부분이 지금 시어렘 4.2.4에 다시 나와 있는데요. 이 얘기고 이제 그것들에 대한 지금 얘기한 것들이 어떤 의미이냐는 이제 프루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AX 이퀄 제로의 그 m개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것들의 솔루션을 W라고 한다면 그 W 셋은 W 집합은 어차피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그 공집합이 아니고 해가 있기 때문에 해가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해가 있겠지만 만약에 해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라도 트리비얼 솔루션은 x가 제로라면 전부 만족하게 되니까요. 어쨌든 이제 그 결과 그 ax 이퀄 제로 꼴을 갖는 함수의 그 방정식의 해 w는 공집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우선 출발점이. 그 다음에 그러한 공집합이 아닌 w 해가 Rn의 subspace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들 사이에 이 해인 W들 사이에 에디션 그리고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이 가능하냐 거기에 닫혀 있느냐를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각각의 해인 W가 x1과 x2라고 할 경우에
W는 어차피 해의 집합이었으니까요. 실제 각각의 구체적인 해인 해를 x1과 x2라고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이제 해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ax1 이퀄 제로일 거고 ax2 이퀄 제로이겠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본다면 음, 그것들의 에디션, 그리고 밑에 그것들의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k 값으로요. 임의의 k 값을 적용시킨 이런 경우에도 전부 원래 그 방정식의 ax 이퀄 제로를 만족시켰던 해였던 만큼 이들 각각의 것들도 어, 0을 만족시키고, 그리고 이것들 상호 간의 합 또는 그것의 멀티플리케이션 역시 어, 결과적으로 0을 그 출력하기 때문에 이것들 역시 어, 그 RN의 서브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솔루션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페이스라고 해서 이제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특별히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는 얘기이고요. 이제 그것들과 관련돼서 그 구체적인 이제 예들이 지금 example 13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B번, C번, D번 각각에 대해서 보면 각각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그 논리에 따라서 쭉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컨대 A를 보시면 A는 음, 지금 X, Y, Z를 이제 계산을 할 때 우리 아마 제일 처음에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음, 뭔가요? 그러니까 소급법으로 진행해도 되고 해서 결국은 이제 이 그렇게 진행을 하면 z 이퀄 t를 주고 s를 줄 때 x 값이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음, 그러면 이렇게 또 다른 미수로 표시되어 있는 x, y, z의 해에 대해서 음, x가 2y, 3z 지금 그래서 x, y, z 그 또 다른 미지수로 설정되어 있는 표현되어 있는 해를 다시 이제 정리를 하면 다시 이런 그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으로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 해들 간의 관계도 다시 이제 이런 그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으로 표현하고 나면 결국 이때 이것은 x와 y와 z의 개수값이 지금 1과 마이너스 2와 3 으로 해서 이거 뭔가 그리고 뭔가요? 지금 문제 자체가 음, 지오메트릭 디스크립션을 하란 얘기이니까 그렇게 보면 지금 x, y, z를 구하고 그것들의 개수값을 보면 그러니까 호모지니어스 시스템으로 표현한 다음에 그것들의 개수값을 보면 1-2, 3이므로 이것들은 원점을 통과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이제 일종의 기하학적 해석 뭐 이렇게 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B번 지금 그 시간이 조금 저 때문에 애매한 게 있어서 네, 예, 예. 여기는 일단은 B, C, D 역시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패러메트릭 이퀘이션 써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소급법 사용한 다음에 그 하나를 패러메타이즈 하고 이제 나머지도 그렇게 표현해서 하면 되긴 하거든요. 네, 예. 예. 그다음에 예, 지체됐습니다만 빨리 나머지 부분 마치겠습니다.
그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음, 뭐 우리가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은 많이 다루었습니다만 이제 특별히 앞에 우리 AX 이퀄 제로 형태로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한다면 무언가 X에 대해서 A를 적용했을 때 0으로 보내주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로 벡터로를 산출하는 그런 형식의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매트릭스 A요. 그러니까 T of A 이것을 커널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커널 관련돼서는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만 결국 이제 그렇게 설정된 어, T of A라는 커널은 그것이 음, 지금 우리는 제로 벡터로 보냈지만 일반화시키면 Rn 내에서 Rn으로부터 Rm으로 보내주는 트랜스포메이션 역시 그 전체 Rn 공간에서의 सब스페이스라고 할 수 있다라는 얘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에, 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어이구, 쉽지 않네요. 자, 일단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네, 그 잠시만요. 네, 감사드리고요. 4점이 아, 네. 사실 음, 좀 추상적으로 된 것도 있고 물론 내용이 어려운 것도 있긴 합니다만 이제 사실 다들 잘 이해하고 계시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설명이 좀 저기 한 게 있긴 해요. 그래서 어, 그런 거에 이제 아, 너무 마음 쓰시지 마시고 그 뭔가 설명이 잠깐 뭐 이게 다른 분들께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제게도 그렇고요. 뭔가 막 막히는 것 같으면은 전혀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다 막힐 수밖에 없는 구간들에서 항상 다 막 이제 유영 네, 선생님 경우에는 다 막히셨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그 항상 준비할 때는 욕심이 잔뜩 있는데 막상 하고 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맞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 가령 뭐 저 같은 경우는 써가면서 이제 하는 건데 써가면서 하지 않으면 사실 말로 설명하다 보면 뭔가 꼬이기도 하고 사실 그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점이 다 참작이 되니까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사실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대 발표가 지원자가 막 줄어드는 그런 게 막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4.3 스패닝 세트로 이제 다음 시간에 넘어갈 거고요. 오늘 다시 한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좀 요상한 일이 있어서 늦었고요. 알람을 맞춰놓은 걸 깜빡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차승민 선생님께도 너무 죄송하네요. 오늘 부득이하게 출석을 저 때문에 못 하시게 된 거라서 오늘은 전원 출석 다 인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